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그런 말 아세요? 한국 귀신은 원한을 풀어주면 어느 정도 그 말이 먹히는데 일본 귀신은 원한이고 뭐고 그냥 다 싹 다 죽여버린다는 말. 일본 귀신 무서운 이유가 그거라고 하던데,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어릴 때 얘기라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이상 지난 옛날 얘기예요. 당시 나가사키현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아버지는 그 가족 심부름으로 회란판을 돌리러 옆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계절은 여름, 한창 더운 시간, 더운 날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위 속을 막 걸어가는데 그때 벼랑간 등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이 사토시! 하고. 뒤에서 이름을 부르길래 당연히 아버지는 뒤를 돌아봤겠죠. 그러니까 뒤쪽 조금 떨어진 곳에 동급생인 야마다 씨가 서 있었다고 해요. 그때 시골 마을이라 동갑내기도 별로 없던 터라 다들 사이가 좋았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랑 야마다 씨는 친분이 남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야마다 씨는 평소에도 아버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분이 남다를 정도로. 그런데 서로 집과 집은 이제 마을도 다르고 그리고 그 거리도 있어서 그냥 거의 산을 몇 개 넘어야 하는 거리? 그래서 친하다고는 해도 그 학교에서 만나는 게 아니면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집까지 찾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데요. 그러니 야마다 씨가 찾아온 게 가벼운 일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셨겠죠, 아버지는. 그래서 웬일이냐고, 야마다 아니냐고, 여긴 어쩐 일이냐고 조금은 걱정이 되는 말투로 그렇게 물었는데요. 야마다 씨는 그런 아버지 말을 자른 뒤에 무표정한 표정으로 다짜고짜 어디 가자는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잠깐 자기랑 같이 가주지 않겠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지금 회란판 돌리러 가는 길이니까 이거 마저 돌려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야마다 씨는 또 아버지 말을 끊더니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빨리 와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도 고집이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고집이 있고 또 심부름으로 할 일이 있던 아버진 그렇게는 안 되니까 금방 끝나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야마다 씨를 쳐다봤고요. 그때 그 거리는 이제 아버지가 서 있던 거리는 긴 경사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야마다 씨는 그 경사길의 높은 쪽에 서 있었다는데요. 그 때문에 아버지는 야마다 씨를 올려보는 듯이 보는 자세가 되었다는데, 그때 야마다 씨는 러닝 셔츠를 입고 그 흰 바지에 그 굽 높은 남학신 차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야마다 씨는 자꾸만 이제 아버지한테 어디 좀 같이 가자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움직임은 없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움직임 없이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말이죠. 아버지를 계속 꿰내려 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아버지 곁으로 온다든지 뭔가 움직임이 있고 얼굴도 밝게 웃으면서 말을 할 텐데, 그런데 그땐 얼굴도 무표정하고 전혀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 전봇대처럼 서서 그냥 감정 없는 말투로 그 같은 말만 계속 할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아버지도 그럼 얼른 옆집만 다녀올게 하고 재빨리 옆집 현관 앞에 회란판 돌리고 다시 거리로 돌아갔는데, 어라? 야마다 씨는 어디로 갔는지 그 좀 전까지 거기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좀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없었고, 그 야마다 씨가 있던 그 주변엔 여름 그 더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한기가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다녀온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야마다 씨가 가버렸다고 해도 그 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 주변 어디에서도 야마다 씨는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아버진 그때 이해 안 되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불쌍하게도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거네. 괴담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양인데 아마도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모양이야.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여쭤봤는데요. 할아버지 말이 야마다 씨가 이틀 정도 전에 차 사고로 머리를 부딪혀서는 계속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할아버지도 바로 좀 전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야마다 씨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지금처럼 연락망도 없었고 게다가 여름방학 중이라 학교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겨우 그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던 거고요. 결국 그로부터 3일 정도 지나서 야마다 씨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는데요. 야마다 씨 가족은 야마다 씨가 그렇게 죽고 난 뒤에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네요. 아버지도 아는, 그러니까 야마다 씨가 죽기 전이라 아버지도 가끔 놀러간 야마다 씨 집은 말이죠. 나가야 같은 좁은 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사간 그 새 집은 넓고 훌륭한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랑 야마다 씨 아버지랑도 직장 관계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는데요. 그런 이유로 할아버지는 과자 상자를 들고 이사한 새 집에 인사차 들렀었고요. 할아버지 말로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 아주 훌륭한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이사하고 나서 뭐 때문인지 야마다 씨 일가족은 차례차례 초상을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야마다 씨는 이사 가기 전 이미 죽어버렸고, 야마다 씨와 3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놀기에 열중하다 이사간 집 담장에서 떨어지면서 거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고요. 야마다 씨 어머니는 갑자기 정신병에 걸려서 부엌 가스기구에 자신 머리 부분을 태워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마다 씨 형은 당시엔 무슨 병인지도 모를 중병에 걸렸는데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다 투병 끝에 죽었고요. 오직 한 사람, 할아버지 직장 동료인 야마다 씨의 아버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요. 그때 야마다 씨네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다. 그 집에 있는 한 아마 그 야마다 씨 아버지도 죽게 될 거다. 그런 말들을 하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회사에서 동네에 있는 작은 신사에 갔을 때인데 그때 야마다 씨 아버지도 같이 갔었고요. 그런데 당시 신사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아이가 말이죠. 야마다 씨 아버지를 보더니 큰 소리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고 울었다고 해요. 야마다 씨 아버지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신사를 관리하던 사람들은 이제 막 달려와서 야마다 씨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면서 그 아이에게 신뢰를 범했다고 사과하라고 했다는데요. 나중엔 신관까지 나올 정도로 소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는 야마다 씨 아버지한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흔들면서 더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다고 해요. 저 아저씨 등에 무서운 귀신들이 붙어 있다고 말이죠. 그 후 야마다 씨 아버지는 결국 집을 버려버렸고 회사도 퇴사한 후에 그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지가 할아버지랑 같이 그쪽을 지날 일이 있어서 옛 생각에 보러 가봤다고 하는데요. 거긴 그때 당시 아버지 키 높이만큼이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황폐해진 폐가 한 채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칠순을 넘겼고 고지식해서 평소엔 농담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신데 지금도 여름이 올 때마다 그 일은 꽤나 인상적이었는지 자주 반복해서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거 참 그렇단 말이죠. 왜 저승 갈 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데려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그런데 말이죠. 그때 새로 이사간 집, 가족들의 줄초상을 당한 이유가 사연자 아버지의 말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그 집터 때문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캠핑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많은 캠핑 장소가 좋으세요? 아님 사람들이 없고 인적이 드문 그런 한적한 곳이 좋으세요? 저요? 전 캠핑이라면 장소 안 가리죠. 예전 같음 바로 짐 싸서 달려가고 싶은데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할까봐. 집이 좋죠. 나가면 고생이라.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친구 3명과 경험한 일이고요. 그때 오쿠다마로 캠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야행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었는데 괜히 그 분위기라는 건 또 알고 있어서 말이죠. 여행객들이 붐비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유명하고 관리 잘 된 그런 유료 야영장,
그런 것들은 또 싫더라고요. 그런 것은 왠지 야생의 참맛을 느끼지 못할 것 같고, 말이 야영이지 있을 거 없을 거 다 있으니까 그냥 잠만 밖에서 자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린 과감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노지 야영을 하기로 했었다는 거.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주차를 한 뒤에 거기서부터 산을 헤치고 들어가면서 텐트를 칠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쪽으로는 아무 경험도 없던 터라 그냥 뭐 대충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았던 거죠. 산으로 들어간 지 20분 정도 지났으려나? 그쯤 지나가니까 텐트를 칠 만한 평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거기서 야영을 하기로 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거긴 대략 사방 20m 정도의 평지였고요. 원래 농경지였는지 울창한 숲 가운데에서 그것만 개간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한켠에는 농기구 보관 창고 겸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었을까요? 처음 지었을 땐 꽤 훌륭했을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다 쓰러져가는 목조 오두막이 있었는데요. 겉으로 볼 땐 최소한 수십 년 이상, 최소한 그 정도는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외관에 약간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부근에서 평지는 거기뿐이고 텐트 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어요. 자리를 잡고 텐트를 다 치고 보니까 우리 생각처럼 역시나 거긴 캠핑하기에 최적이었어요. 시원한 바람에 조용한 분위기며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간 친구 중에 키오마로가 사토시 소변 보러 같이 가자.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웃으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애냐고, 무섭냐고, 저도 뭐냐고, 무서워서 그러냐고, 헛소리 말고 그냥 혼자서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키오마로가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가자고 계속 집요하게 옆에서 칭얼거려요. 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키오마루랑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손이라도 잡아주랴 그러면서. 그리고 텐트 친 자리 조금 떨어진 곳까지 가서 저도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키오마루가 뜬금없이 사토시, 지금 장소를 옮기자고 하면 모두들 싫어하겠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겠냐고. 지금 이미 밤중이고 자리 정리도 자리 정리지만 이런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긴 하겠냐고. 그냥 실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키오마루가 아니라고, 그래도 옮기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진짜로 장소가 안 좋은 느낌으로 가득하다면서. 키오마루가 평소에도 농담이라든지 말을 가볍게 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그땐 키오마루가 진짜로 쫄아서 진짜 겁에 질린 그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저도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키오마루한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키오마루가 하는 말이 텐트 앞에 있는 오두막, 그 오두막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오두막을 등지고 앉아서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정면으로 오두막이 보이는 자기는 그걸 봤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전 키오마루한테 장난하냐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저렇게 유리도 다 깨져 있는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오두막에 누가 살겠냐고. 그랬더니 키오마루가 그러니까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거라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사람이 사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창문을 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 오두막 구조를 설명하자면, 바라볼 때 좌측이 현관인데 출입구가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창틀이 3개 보이고 창틀 하나에 방 하나씩, 방이 3개인 듯 했어요. 당연히 유리는 전부 깨져 있었고. 전 키오마루에게 들은 대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즉 가운데의 창을 쳐다봤는데요.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눈이 어둠에 적응된 뒤 그 창문엔 키오마루 말처럼 확실히 있었어요. 그것도 성별이 구별될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보이지? 저거 여자애 맞지? 분명 4살에서 5살 정도? 그쯤으로 보이는 여자애가 창틀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와, 나도 보인다고.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저 오두막 흉가 아니냐고. 전 키오마루에게 그렇게 대답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주변을 둘러봤는데, 역시나 그 여자애 외에도 또 다른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긴 30대 정도의 여자가 눈을 치켜뜨고 웃고 있는 모습. 오두막 현관 옆엔 한아름 정도 될 듯한 그 정도 크기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 그늘에서 여자가 웃으면서
텐트 앞에 앉아있는 탄지로와 이치고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잔 이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등지고 앉아있는 탄지로와 이치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키요마루한테 건물 왼쪽에 그 큰 나무, 거기 그늘 쪽에서 어떤 여자가 애들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빨리 애들한테 가자고, 키요마루도 그러자고, 빨리 정리하고 자리를 뜨자고. 저랑 키요마루는 억지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친구들 곁으로 갔는데요. 근데 저희가 다가가니까 친구들이 저랑 키요마루를 보면서 놀란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저랑 키요마루가 소리치면서 말했죠. 탄지로랑 이치고는 그만에 눈을 감은 채로 알겠다는 듯 고개를 막 빠르게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다 이치고가 눈을 감은 채로 손가락을 들어서 키요마루를 가리키더라고요. 정확히는 키요마루 오른쪽 어깨 쪽을. 저도 키요마루도 이치고 손가락을 따라서 눈을 천천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슬쩍 곁눈질로 키요마루 어깨를 봤는데 키요마루 어깨엔 핏기가 하나도 없는, 그냥 하얗게 창백하고 거칠어 보이는 손이 올라와 있었어요. 게다가 그 손을 따라서 뒤를 보니까 얼굴엔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남자가 실실 웃으면서 저랑 키요마루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저랑 키요마루가 뒤를 보고 기겁을 해서 비명을 지르니까 탄지로도 이치고도 덩달아서 비명을 지르고, 우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요. 그때 여자랑 남자가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저희를 따라오더라고요. 진짜 숨 넘어갈 정도로 달려서 어찌어찌 차를 세워둔 곳에 도착했고, 차를 타고 바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때 텐트며 야영 장비의 소지품들이랑 다 거기에 내버려둔 채. 그래서 그때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다음에 좀 진정이 되면서 키요마루가 말했거든요. 처음 여자애 본 거랑 나무 그늘에서부터 어떤 여자가 탄지로랑 이치고가 있는 쪽으로 간 거랑. 그런데 이치고가 그 말을 듣더니 그래요. 저랑 키요마루랑 소변 볼 때 어떤 남자가 저희들 사이에 끼어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근데 처음엔 긴가민가 하고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 본 건가 뭐지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우리 뒤에 그 남자가 있었다고. 근데 그게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절대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놀라서 뒷걸음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린 그 장소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지만 그 뒤론 두 번 다시 가지 않았고요. 거긴 진짜 인적이 드문 것이라 아마도 그때 놓고 온 우리 캠핑 용품 아직도 그곳에 그대로 있겠지 싶네요.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보면서 든 생각이, 캠핑을 할 땐 여럿이 모여있는 곳이 좋겠다 싶은데요. 무슨 귀신이니 도깨비니 그런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야생의 일부분이 된 것 같은 기분과 분위기, 아니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안전.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아주 위급한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초인적인 그런 힘이 나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린 그런 힘들을 괴력이라고도 하잖아요. 엄청난 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 그런데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한다면?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 아직까지 그날 기억이 생생할 정도죠. 당시 전 고향인 시골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친한 친구들과 아침까지 술을 마신다던가 낚시를 즐긴다던가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런데 그해 여름방학, 그날은 모여서 노래방에서 놀다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담력 시험이나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장소는 산 위에 있는 폐허가 된 별장으로 가자라고. 지금이라면 절대 가지 않겠지만.
그땐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담력 시험하면 뭔가 재미있을 거라고. 그냥 우리들끼리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그땐 뭘 해도 즐거웠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간 별장은 지금은 철거하고 없는데요. 당시엔 거기가 고향에서는 꽤 유명한 장소였어요. 누군가가 그곳에서 살해되었다라든지 한밤중 창가에서 여자가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라든지 이런저런 무성한 소문이 많은 그쪽 일대에서는 손꼽히는 흉가였죠. 전 평소에 제가 생각해도 겁이 좀 많은 쪽인데 그땐 친구도 셋이나 있고 저까지 넷이니까 남자 넷이 있는데 뭔 일이야 있겠냐 싶더라고요. 게다가 거긴 처음 가는 장소였기도 했고 그때 저나 친구들은 공포심보다 들뜬 기분이 강했었어요. 노래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뒤에 간 거라 거기 도착하니까 밤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그 별장을 보고는 다들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한 말이 뭐하러 이런 산속에 별장을 지은 거지? 이 말이었어요. 거긴 힐링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정 거리 안에는 산속인데도 나무도 풀도 없는 그런 곳. 차를 세우면서 전조등을 껐더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암흑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쯤에서 전 꽤나 쫄고 있었지만 친구들도 있고 그때 친구 하나가 거기 별장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그래서 우린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별장 안은 먼지랑 곰팡이 냄새에 여기저기 깨진 유리랑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벽에는 스프레이로 쓴 그 낙서들이 꽤 보였는데요. 누구누구 왔다감이라든지 뜻을 알 수 없거나 기분 나쁜 말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볼 때보다 그 안이 더 오싹하게 느껴졌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 또 그게 적응이 되대요. 그래서 별장에 있는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쓸만한 물건이 있을까 하고 찾아본다든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탐색을 했는데요. 그것도 금방 식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얼추 1시간 정도 별장에 들어간 뒤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차로 돌아갔어요. 우린 차에 탄 뒤 바로 출발하지 않고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거든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그 별장이 원래는 어떤 곳이었다라든지 그런 별장을 앞에 두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잠시 뒤에 산 정상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빛이 보이더라고요. 자동차 라이트 말이죠. 이런 밤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차는 대체 뭐지? 다들 그 차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차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고요. 그리고 뭐에 홀렸는지 다들 그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뭐 때문인지 누구 하나 빨리 출발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그 산에서부터 내려온 차는 우리 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요. 그 차는 택시였는데 우린 그 상황에서도 떠날 생각이라든지 빨리 가자는 말 없이 지금 이 시간에 산 정상까지 누가 뭐하러 왔을까? 이런 산속에 웬 택시? 이런 잡담들을 하면서 그 택시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확실히 뭐에 홀렸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길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택시는 우리가 탄 차 앞에서 대충 20m 정도 앞에서 섰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그 택시에서 2명이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택시는 그대로 우리가 탄 차 바로 앞으로 속도를 내서 지나갔고요. 우리 모두는 택시가 지나가는 걸 본 뒤에 바로 다시 택시에서 내린 사람 쪽을 봤는데 그 두 사람은 잠시 우리 쪽을 쳐다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우리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인 듯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를 진짜 빨리 둘은 똑같은 속도로 미친 듯이 달려오더라는 거죠. 전 그때 살짝 그게 비현실적이지 않나 싶었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우리 쪽으로 미친 듯이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려오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 짧은 생각을 하는 사이 둘은 바로 차까지 왔는데요. 남자가 운전석 쪽, 여자는 제가 앉은 조수석 쪽. 그런데 제 쪽에 있는 여자, 그 여자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체형이 여자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자 복장을 한 남자? 그런 느낌. 얼굴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 둘이 차문 손잡이를 잡고 차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 흔들리고 그때 뭐로 긁어대는지 끽끽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때 운전석에 있던 친구가 엑셀을 힘껏 밟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있던 우리도 몸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는 차를
그 둘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친구가 더 빠르게 차를 몰았고, 그제야 그 둘이랑 거리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을 나와서도 우리 중엔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때 운전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둘이 달려올 때 이상해서 문을 걸었는데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말을 한 뒤에 다른 친구들도 이런저런 얘기로 입을 열었고요. 그러다 운전하는 친구가 저한테 너 그 여자 눈 봤냐고. 그래서 어두워서 못 봤다고 하니까 뒤에 앉은 친구들한테도 그 사람들 눈 봤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못 봤다고. 그 말을 듣더니 운전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친구가 본 운전석 쪽에 있던 남자, 그 남자 눈이 그냥 다 검은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물어본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엑셀을 밟았을 때 바로 출발한 게 아니라고. 차 앞이 들렸다든지 그것들이 차를 잡고 있던 거라고. 그 차를 그렇게 흔들 정도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면서요. 우리 모두는 그 친구 말을 들은 뒤에 그냥 다들 놀라서는, 그리고 산길을 빠져나와서도 우리는 혹시나 그게 말은 안 되지만 그때까지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따라오진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좀 더 도로를 타고 달렸는데요. 가다 보니까 편의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차를 세우고 모두 내려서 차를 살펴봤거든요. 근데 차문 손잡이는 뭔가 강한 힘에 눌린 것처럼 망가져 있었고, 운전석과 조수석문은 늑대인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날카로운 손톱에 문이 긁힌 거, 그런 모습으로 문이 긁혀 있더라고요. 굵고 길게 여러 곳에 여러 개가. 긁힌 곳은 조금만 더 했으면 찢어질 것처럼 들어가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을 보고는 서로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는 말인데, 사실 저는 그때 바지에 약간 지렸다는 거, 사람이 진정한 공포를 느끼면 소변을 지른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진짜 그렇다는 거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엑셀을 밟았는데 그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나라, 그리고 손톱인지 발톱인지 모를 것으로 문을 찢을 듯이 긁은 흔적들, 확실히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과연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사토시와 친구들이 본 그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